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 오는 9일에 판문점에서 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북한이 수락해 왔다고 통일부가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10시 16분경에 북측에서 전통문이 왔습니다. 우리 측이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그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의를 했고요. 거기에 호응한 거로 봅니다. 남북 간의 합의 후에 IOC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측도 내주 중에 IOC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의 평창 현지의 숙소 등은 북측 참가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었고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통일부 대변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셨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박문신 SBS 논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 사실 통일부 입장에서는 지난 이틀 사이에 좀 왔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에 비춰보면 좀 늦은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날짜와 장소를 우리가 제안했던 그대로 날짜는 9일, 장소는 판문점의 우리 쪽 지점 평화의 집 이렇게 예.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문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 일을 다루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상용어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시청자들께서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전통문이 도대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통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 통지문의 약자인데요. 옛날 이제 통신이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전화로 다 걸어서 전화가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다음에 갖다 주는 거. 그게 이제 원래 의미의 전화 통지문 전통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팩스. 어제 이제 전화와 팩스가 동시에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 팩스로 보내는 거를 또 전통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그 남과 북이 그 JSA 그 군사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 이거 전통문 우리가 보낼 테니까 받아가라 해가지고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관계자가 각각 만나서 일종의 카피한 문서죠. 그거를 직접 전해주고 전해받는 이런 식의 그 전통문 전달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얘기하는 전통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이걸 그대로 수락했고 그리고 의제에 있어서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폭넓은 논의가 있을 거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요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숙제로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저 자세한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회담 사실상 되게 오랜만에 대단히 오랜만에 열리는 남북회담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난 2년 사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됐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2년여 만에 남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 올림픽을 계기로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인데 우선순위로 보면 북핵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핵을 완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그걸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 계기로 우리 평창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자체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신년사를 보면은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한국은 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은 다 예상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전략을 잘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숙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비핵화된 한반도 여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 오는 9일에 열릴 남북 회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의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예, 지금 의제가 결정된 거는 평창 올림픽 관련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아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핵심 현안이니만큼 일단 거기와 관련돼서는 참가의 규모나 어떤 방식이나 오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할 거고요. 우리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일 거고, 가장 좋은 거는 그다음번에는 같이 응원단을 구성한달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하는 만큼은 안 될 거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될 건가, 그 다음번에 군사회담까지도 얘기가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아마 평창 쪽에 모아져 있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일단은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가 우선이다. 네. 그게 매듭 지어지고 난 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논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평창 문제 말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 논의가 삐그러져서 안 될 경우에는 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딱 지적을 했잖아요. 관련 부처를. 그러니까 통일부하고 문체부를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번에 외교부가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이 청와대 의중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창만 가지고 이 남북 간의 이 얘기를 끝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그 다음번에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나 그 다음번에 군사 실무 회담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그거를 끌어내는 게 이 협상 실무진들의 이제 핵심 역량이겠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일단 9일 회담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과연 핵 문제를 우리와 의논을 하겠느냐. 우리는 비핵화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북한이 우리와 남측과 핵 문제를 논의를 할까요? 일단 그 의제 다툼에서 의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기싸움 내지는 기선 잡기에 대한 얘기거리가 오고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는 평창 올림픽 매듭 짓고, 이산 가족 같은 인도적 문제 매듭 짓고,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제 이른바 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무엇이냐, 이런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행위 중단이라든가 이런 의제가 되겠죠. 이제 북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미연합훈련 이거를 연기가 아니고 아예 축소하거나 없애버려라 이렇게 요구할 테고, 우리 쪽에서 어젠다로다가 이거 비핵화 문제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틀림없이 또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를 둘러싼 일종의 기싸움이 한 1주 동안은, 한 주 동안은 계속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는 9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여기까지 남북회담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회담의 양측의 수석 대표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아직까지
양측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를 해나가자 북측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수석 대표는 누가 될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두 사람 있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북측의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의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히신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와 북남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접한 남조선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 환영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1월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리성건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온다면 우리 통일부 장관이 나가면 서로 격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조평통이 이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외곽기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격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조평통이 당의 공식기구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보통 하면은 그 당의 이 노동당 부위원장 정도가 우리의 상대가 아닐까. 김영철 부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협상에 당사자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유엔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사람과 협상하는 모습은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도 바라지 않겠죠. 예, 그런 면에서 리성건 위원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협상의 대상자로서 아주 유력해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는 9일에 남북이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측이 수락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연락이 오기 하루 전, 바로 어젯밤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핵심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는다. 이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어제 전화 통화도 우리 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요청한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 정상들이 대화를 할 때, 통화를 할 때
굉장히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을 갖는 게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많은 쪽, 궁금한 쪽이 많은 쪽이 전화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한때 순간 긴장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그 항의의 뜻을 전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약간 그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공조의 합의 이런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밟았다는 점에서는 모양새 좋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 남북 대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그 트럼프 개인적으로 보면은 평창에 우리 가족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멜라니아 대통령 영부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큰딸, 딸인 이방카가 예. 오든가 사위인 쿠시너가 오든가 아니면 둘 다 부부가 같이 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남북 대화 잘 활용하기 바란다 하는 메시지를 우선 첫 번째로 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재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응하게 됐다. 이 점도 같이 유념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 통화하기 전에 트위터에다가 올린 글 있지 않습니까? 혹시 CG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올리면 좋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가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화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준 것이 남북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같은 미국 내 분위기 이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 타임스가 오늘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가지고 보도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제는 올림픽에 한정돼야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어떠한 양보. 정치적 양보, 외교적 양보, 군사적 양보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유추해석해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평창부터 먼저 매듭의 해결을 시작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산 가족이라든가 남북 군사회담 이런 것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니 이런 것들은 해도 좋다. 다만 개성공단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개성공단 폐쇄를 다시 재개한다든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되돌리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같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미국 됩니다. 언론이 미국 정부의 속내를 그런 식으로 풀이해서 기사를 쓴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 미국 내 분위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까지 걸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 이 얘기까지는 좋은데 김정은의 10년사 제의한 다음에 북한은 미국 측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대단히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양국 간에 신뢰가 없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교적인 수사로 100%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대화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건은 인정. 그리고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방향이 결국은 대화가 북핵 문제와 별개로 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거에 역행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선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쪽 손에는 경제 제재, 오른손에 경제 제재를 하고 왼손에는 군사 압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으니까 이 왼손을 좀 느슨하게 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평창 올림픽 때는 좀 축제를 하고 거기에서 대화를 물꼬 터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예적인 중간적인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우리 정부가 이런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깨닫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절충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결국 국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가 결국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가 종국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뭔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운전대는 고스란히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전화통화에서 말이죠. 우리 청와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에 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신다면 평창올림픽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자신의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뜻은 같이 하는데 그 얘기는 내 입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비춰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회를 한번 주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볼 때 사실 그 얼마 전까지 이제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굉장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안 좋았고요. 청와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긴장 상태를 다 느끼고 있었잖아요. 뭐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모든 군사적 옵션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동안에 몇 번 채널을 가동해봤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한번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 그리고 평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가 한미 군사훈련을 좀 중단해달라는 그 최소한의 조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오케이 우리가 그 부분을 연기할 테니까 한번 대화를 해봐라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이틀 정도 이걸 상황을 보고 있다가 답을 한 거는 미국이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는지를 본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하겠다는 거를 사인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 사람의 지금 상황은 다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속내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장이 펼쳐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주도권을 운전대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끌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된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 3개월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3개월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끝나는 기간까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패럴림픽 끝나고 나면은 한미연합훈련 재개한다고 오늘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매티스 장관이 3월 이후에 훈련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3월이냐면은 그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로 보면 그 한미 군사훈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겹치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3월에 있었는데 지금 약간 패럴림픽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하겠다면 4월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4월 이후로 더 그러니까 미룰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하고도 다 훈련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4월에는 가능하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는 순서, 내용의 순서도 조금 달랐고요. 표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청와대와 백악관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군사훈련 중단 연기와 관련해서 미국 측 보도자료에는 우리 주영길의 뉴스브리핑팀에서 백악관 보도자료까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충돌 방지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는 또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백악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설명을 좀 했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평창올림픽 자체만 보더라도 한미 간에 좀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될 부분들, 공조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당연히 그냥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하는 대목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상충되거나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북한 선수단이 오거나 응원단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뭐 숙소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논란이 검토해봐야 있는 된다는 거죠.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을 댈 경우 실제로 2014년 아시안 게임 때는 체류 비용을 우리가 대줬습니다. 남북 협력기금에서 5억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은 금지한다. 그리고 특히 덧붙여서 2016년도 결의안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대량 현금, 영어로는 벌크머니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대량 현금 지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저촉되어 있는지 이 여부 이것을 공조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고 있는 대표단으로서 2인자 예를 들어서 최룡해가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또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도 하고 있지만은 당장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보게 되면은 대북 제재 리스트 인물 명단이 있습니다.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북한 대표단이 어디로 올 거냐, 배편으로 올 거냐, 항공편으로 올 거냐 하는 대목이 있는데 당장 최문순 지사가 크루즈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루즈를 원산항에 띄어서 원산항에서 속초항까지 대표단과 선수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최문순 지사가 크루즈는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진지하게 제안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거론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 배편의 경우에는 2016년도 그러니까 4차 핵실험 결의안 때인데요. 이때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은 상당 기간 자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산항에서 예를 들어서 속초항까지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항공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항공으로 이제 들어온다 할 경우에 고려항공 자체가 제재 리스트에 또 올라와 있는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에 이제 문답 이거 쭉 브리핑 요구한 거 전문을 보니까 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요 대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이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남북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지만 남북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말로는 쉽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험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반도 운전자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남북이 대화의 자리를 모처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한반도 운전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요. 어제 오전과 어제 낮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만났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병문안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되게 안정순 할머니 수원에서 오시고 새해에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함께 청와대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게 제 하나 꿈이었습니다. 국가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도리를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 드리고 또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라는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였고 또 절차적으로도 피해자인 우리 할머니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합의로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편하게 의견들 말씀들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방침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님 손을 꼭 붙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걸어가는 모습으로 영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죄송스럽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였고 절차적으로도 할머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이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했다는 게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낮 뭐가 이래 채는 것이 답답하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밝힐 적에 조목조목을 밝혀주셔서 저희들은 너무 가슴이 후련하고 그날 고마워서 정말 퍽퍽 울었습니다. 우리는 또 외치고 싸울 겁니다. 이것을 꼭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또 법적인 배상하도록 또 좀 해결해 주십시오. 딴소은 없어요. 일본에다가 사죄를 받아야만 다 좋아합니다. 사죄 때문에 만날 걱정이요. 예. 사죄 좀 오번에 대통령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사죄 좀 받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선 할머님 마지막에 좀 울먹거리기까지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 좀 잘하셔서 사죄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국빈급 예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의견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민간인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지난번 협상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파기와 재협상까지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해가면서 했었는데 이 생존자가 지금 32명입니다. 32명인데 이 32분 중에서 거동이 가능한 분 8명이 어제 초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이제 김복동 할머니는 신촌 세브란스로 이 오찬이 있기 직전에 따로 찾아뵌 거고 특히 김복동 할머니하고는 좀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몇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얘기를 하기로 지금 하면은 어쨌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이렇게 직접 나가서 마중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빈급 영접이라고 그렇게 청와대 청와대 그 영미관
정문 입구까지 나가서 그렇습니다. 맞이를 했다. 대통령이. 차도 직접 보냈다고. 차도 직접 보낸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위안부 피해자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청와대에 이렇게 전체를 다 초청했다는 그 사례 자체가 없는 거니까 왜 그동안에 그걸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본인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걸 들어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해방이 돼서 나라를 찾았으면 그 나라에서 그 아픔을 보듬어 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 그동안에 그걸 못한 거는 그게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 중심, 사람 중심의 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뭐 본인의 그 철학을 다시 한번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최종 입장을 조만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사도 조만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또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옥순 할머니가 김정숙 여사가 목도리를 직접 둘러주니까 표정이 참 고마워하고 지금 웃으시는 모습도 화면에 나오고 있고 사진도 일일이 이렇게 같이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님들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진도 한 분 한 분 같이 찍었다고 하고요. 이용수 할머님 손을 잡고 청와대 경내를 같이 걸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청와대로 모셔서 저렇게 예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지금 이승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저도 저 모습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지금 보면은 저게 2년 전에 저런 그 퍼포먼스랄까 행사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직전에 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상당 부분 그 거부감도 줄일 수 있었겠고 이건 그 소통과 외교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교는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 뭐 합의 같은 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국론을 잘 다듬고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행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저런 걸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그냥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건 공식적인 합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일본과의 관계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기한다라고 하면 후폭풍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청와대로 모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기 전에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하러 가서 김복동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는데요. 우리 또 김복동 할머님이 오실 수 없는 행편이 돼서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찾아뵈러 왔죠. 우린 늘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복잡한 시기에 우리들이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나이가 좀 차서 오늘 내일 바빠요. 이러니 어쩌든지 각각해서 힘 좀 주셔서 이것에 해결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와대 밑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지 기회에 내가 못 찾겠나 싶으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복동 할머니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과거에 총알 밑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짓 건 내가 못 참겠나 싶어서. 예, 김복동 할머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방문시면 이렇게 이야기 하시다가 말았는데. 우선 지난번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김복동 할머니의 거동이 그래도 좀 불편하긴 했지만 수요 집회라든 참석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제 기억에는 8.15 아마 독립유공자 오찬 초청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직접 김복동 할머니를 직접 호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었고,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때부터가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아지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인데, 이때도 직접 전화로 안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속 작업으로 오늘은 직접, 어제는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얼굴 뵈고 그동안의 지금 정부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직접 청와대로 모시고 또 찾아가서 두 손을 꼭 잡고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습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희망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복동 할머니가 2년 전입니다. 한 1년 반 전인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건강한 모습이셨는데 그때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점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했었더만 타결을 했다. 그 돈은 엄매 주기로 하고 타결을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사죄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돈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도 성도 없는 거 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기라. 아주 나 5분에 정복하는 줄 보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이 할매들 갖다가 얼마나 없애이기면은 자기네들끼리 말이지 저래 하는가 싶은 걸 생각할 때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고 국민 여러분 한복이라도 빠진 분이 있으면은 같이 참여해서 우리들 일이 끝날 때까지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김복동 할머니 분명히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문제 해결될 때까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 건강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모습 보면서 일본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 태도에서 그야말로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외교적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일 텐데. 다음 주 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 같아요. 방침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이제 피해자들 말씀을 듣는 지금 과정인데요. 그래서 일본 측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어쨌든 잘못된 합의라는 건 분명한 거고 그러면 잘못된 합의면은 바꾸든지. 그러니까 파기하든지 바꾸든지 재협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피치 못할 불가피한 그런 수순을 가게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그 조치들이 조금씩은 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피해자들이 특별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작년 11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작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특별법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의 개정안이 좀 통과가 돼서 처음으로 8월 14일, 그러니까 왜 김학순 할머니가 97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91년에 처음으로 이 위안부 내가 피해자라는 걸 밝히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그 날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14일이 첫 번째 그러니까 국가의 기념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기념일을 기점으로 하고 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공론이 더 모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떻게 추모할 건지, 그다음에 장례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법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인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데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받는 선에서라도 다시 한번 더 받는 선에서라도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 중에는 우리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오는 10일에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직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문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말씀 경청했습니다. 시간이 좀 넘치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소식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 주영길의 뉴스브리핑 방송되는 도중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에서 당 차원에서는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한편에 장제원 대변인은 따로 논평을 냈는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일개 개별 기업 다스에 그제는 검찰이, 어제는 국세청이 들이닥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세청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곳이 청와대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고 국세청은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히 청와대 공화국입니다. 이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잔인한 정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이 한풀이 정치 보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네요. 장제원 의원은. 예, 그렇게 자유한국당 차원의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 차원에서 반응 안 하겠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반응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쪽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내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준 상처가 있겠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번에 거의 이제 보수가 괴멸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안 하겠지만 이제 이쪽 보수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MB까지 상처를 받을 경우에는 정말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특히 거기다가 지금 당에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MB 때 정치를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대 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원내에 진출하신 분들이 많다. 많은 거죠. 지금. 예. 김은석 부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체적인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세청에서 지금 서울팀이 내려와가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말에 국세청의 적폐청산 TF에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적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표문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서울팀이 내려가지고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세청의 차원에서라도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내용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팀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서와 검찰에서 팀을 짜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적폐 TF에서 이건 적폐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로남불식으로 그냥 넘어가가지고는 이 문제가 결국은 또 다시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찌됐든 적폐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왜 적폐고 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예, 지금 그 말씀 듣고 나서요. 일단 김은석 부소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겠다.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두 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세청까지 나서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 받을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문제는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내용, 장 전 의원이 주장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박연차 태광회장, 그 태광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했던 기업, 그래서 그때랑 똑같이 하려는 것 아니냐. 아마도 장 전 의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게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적폐였다고 국세청이 발표를 해놓고 일종의 사과를 해놓고 왜 똑같은 짓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야권의 지금 비판인 건데 저는 이제 태광하고 다스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게 다스는 지금 오히려 세무조사를 안 하면은 이상할 정도인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탈세 의혹이 너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의뢰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20억 비자금이 특검에 의해서도 이미 횡령으로 나왔었고, 횡령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세무 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주인이 누구냐 중요한 거는 어차피 뭐 나중에 드러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세무조사의 부분은 탈세,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 비자금 이런 거와 관련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국세청이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 논평을 하나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지난해 다스는 누구 겁니다라고 하는 운동이 해시태그 운동, SNS에 이렇게 샵 붙여갖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었다.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플랜 다스의 개, 여기에 다스 주식 3%만 확보하면은 다스 내부 자료 주주 자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운동에 3만 6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3주 만에 150억 원 모였다. 이 점 지적하면서 이것은 과거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명백하게 또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내부 제보도 있었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태광 당시에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번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민주당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한다. 이건 약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대응할까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양가적인 판단이 있겠죠.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그 이슈에 갇히는 거고 그렇다고 안 가만히 있자니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친박이 무너지는데 친이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멸의 길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이 이상하다. 그 국세청에서 조사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태광실업의 문제도 사실은 유죄 판결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됐고 이번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효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서는 지지자들 아까 말씀하셨던 적극적인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기관들이 지금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정기관인데 사정기관을 활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과거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국세청이 나서야지 왜
그 서울에 있는 서울국세청이 직접 내려가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하명 수사라고 의심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거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정부에서 듣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고 국세청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혹을 검찰과 국세청이 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는 내놓아야겠죠. 이미 수사 진행하고 있고 세무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